안녕하세요. 와니 경제TV입니다. 오늘은 비거주자, 거주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한번 고민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오래 살고 계신 교포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해. 그래서 한국에서 발생된 어떤 근로소득 아니면 한국의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어요. 이 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될 것 같긴 하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분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서 소득이 있고 또 미국도 세금 신고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국에서 발생된 어떤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세금 내는 건 당연한데 미국에 있는 IRS에도 세금 신고를 한다면 같은 소득에 대해서 두 번 내는 거잖아요. 느낌상. 그러면 왠지 좀 억울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소득, 글로벌로 발생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소득을 어떻게 매기고 세금을 어떻게 과세할 거냐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세금을 내는 신분이 있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신분에 대한 오늘 거주자, 비거주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실 거고요. 일단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네. 거주자의 반대 개념이 이제 비거주자가 있는데,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한국 국세청에.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미국 아니면 뭐 어디 일본 이런 데 가서 일을 했어. 그래서 내가 돈을 받았어. 이러한 어떤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거주자가 된다는 얘기는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 국세청에 과세를 한다,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득세는, 거주자일 경우에는 소득세는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하셔야 되고, 상속세,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재산은 당연하고 해외에 있는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상속세를 한국 국세청에 내야 된다. 증여세도 마찬가지죠.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를 할 때도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되지만, 해외에 있는 어떤 재산을, 해외 뭐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미국에 있는 유학가 있는 우리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 이때는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한국 거주자라면 국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세는 거주자일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요새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축소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주자는 이러한 또 혜택이 있죠. 아까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뭐 돈을 벌었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거주자면 한국에서 세금도 내고요. 일본에서도 세금을 내겠죠? 근데 같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두 번 내면 좀 억울하잖아. 그래서 요걸 좀 조정해 주는 제도가 외국 납부세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이렇고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다 비거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비거주자가 된다면, 즉 한국에서 비거주자, 당신은 비거주자입니다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세금을 내냐면 그냥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것만 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비거주자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있고 외국 뭐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세금을 내는 신분이 비거주자라고 그냥 딱 당첨이 되면, 결정이 되면 국내 소득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하시면 되고요. 해외 소득은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어떤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벌었어요. 그럼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죠. 근데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한국 국세청에 내는 건 이해하는데, 만약에 이분을 만약에 미국에서 벌어들인 것까지 한국 국세청에 내라고 한다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나라의 어떤 연관되어 있는 모든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거주자라는 개념은 한국에서 비거주자다. 그냥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득세 입장에서는 국내 원천 소득, 그냥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만 세금 신고하고요. 상속세는 국내 소재한 상속 재산만,
즉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다. 그럼 국내 소재 상속 재산만, 증여세는 국내 소재 증여 재산만 내는 거고요.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비거주자인 경우는 못 받습니다.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어떤 혜택이에요. 그리고 상속공제, 뭐 배우자 공제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증여재산 공제 뭐 5천만 원까지 빼주고 대부분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거주자, 비거주자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법을 보면 소득세법에 거주자란, 일단 거주자를 정의하고 있어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 제가 뭐 주소를 제가 등록을 했으니까 난 거주자인가요? 라고 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주소의 개념은 생활의 근거지인데 주민등록과 국적과 무관하고요.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느냐, 국외에 있느냐를 봅니다. 이게 주소라는 게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개념의 근거지, 생활의 근거지를 가장 중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따집니다. 또 하나 이제 직업. 뭐 한국에서 뭐 개인 사업자를 해. 한국에서 대표이사의 어떤 직책을 수행하고 있어. 한국에서 어디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을 요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활관계 근거의 어떤 객관적 사실이 한국에 있다라고 본다면 주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거주자란 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란 이 의미 안에는 생활의 근거지가 어딘가요? 라는 그 개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183일 이상만 182일을 맞추면 어떠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의 예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모두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를 먼저 판정하고 그리고 나서 비거주자를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거소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이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있어서 주소는 제가 설명드렸고 거소는 183일 이상 머무는 장소예요. 뭐 그래서 그게 호텔이 될 수도 있고 어디 뭐 숙박하는 어떤 단기 렌트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거소는 주소만큼 밀접하진 않지만 대부분 183일 이상의 어떤 장소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거소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과세 기간, 즉 1년 동안 183일 이상을 판정하긴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판정하냐면 입국 다음 날. 비거주자는 대부분 한국에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날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183일 이상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이제 일시적인 어떤 출국 기간도 다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내가 기계적으로 182일이다 3일이다 판단하시는 거는 조금 리스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를 잘못 판단해 버리면 세금을 내야 되는 어떠한 의무들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비거주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183일까지는 이제 많이 알고 계셔서 그것만 이제 기계적으로 조금 적용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네, 오늘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는 5가지 저희가 봅니다. 183일 이상 거소가 있고 1과세 기간 동안 그걸 좀 통산하는데 2과세 기간 그러니까 26년 동안 판정하기도 하지만 26년, 27년으로도 183일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딨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거주자 판정에서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고요. 나는 미국에 365일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역기러기 같은 형태일까요? 그렇게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다는 얘기는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은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큰 거죠. 실제로 제가 외국에 365일 있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자산의 유무도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어떤 생활의 어떤 기반이 되는 자산의 형태가 국내에 많고 뭐 미국에는 조금 있어 아니면 아예 없어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어떤 판단 기준이 되죠. 왜냐하면 생활의 근거지가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게 되게 중요한데 경제 비중이 어디가 더 많느냐도 판단하는 어떤 예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직업도 되게 중요하죠. 직업 자체가 한국에서 어떤 거주를 요하는 어떤 직업일 경우에는 실제로 한국의 거주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주소의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에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거주자로 보죠. 그래서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183일만 있는 건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을 맞춰야 되고요. 단절돼도 합산합니다. 그다음에 이 과세 기간 합산 183일도 거주자로 본다. 그다음에 183일 미달이어도 주소, 가족, 직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83일을 만약에 충족을 했어. 그래도 비거주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아까 그 말씀드렸던 소득세법상의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라는 건 하나의 예시고 하나의 가이드라인인 거지 그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요소는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셔서 이거를 이제 헷갈려 하셔서 본인이 나는 비거주자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뭐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이거 잘못 판단하면 세금이 엄청납니다. 가산세도 많고. 그래서 그럼 가족은 뭐냐? 뭐 판례나 실무상에는 생활자금 주거를 함께하는 친족이 있어야 되고요. 배우자랑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 있으면 사실상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뭐 본인 세대원 모두 출국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하고 세대원이 한국에 없고 부동산만 있으면 비거주자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예, 파란색으로 보면 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 직업도 국내에 있다, 거주자로 본다. 근데 비거주자로 보는 케이스는 외국의 국적, 그러니까 뭐 미국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고 직업 자산 상태로 봐서 다시 입국해서 주로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이 안 된다. 즉 국내에 들어올 생각도 없어. 이런 뭐 거의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이 경계에 있는 분들의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자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체, 임대수익, 기타 자산, 채무 관계가 주로 어디에 있느냐? 보통 저희가 계산도 하거든요. 부동산 비율이 뭐 미국이 더 많은지, 한국이 많은지, 금융자산이 미국이 많은지, 한국이 많은지, 뭐 사업체는 어디 있는지, 임대 수익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차량은 혹시 있는지, 채무 관계가 혹시 국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요걸 하나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업도 중요하죠. 직업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거주자로 보는 직업은 정규직 임직원,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대부분 한국에 있겠죠. 네. 그리고 의료기관, 봉직의사 등은 대부분 직업 특성상 국내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특례로 한국에서 오래 살고 있는데 해외로 파견 나간 이제 임직원 있잖아요. 이분들은 해외에 오래 있다 하더라도 내국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법인에 파견하면 임직원, 국외 근무 공무원은 모두 한국의 거주자로 봅니다. 반대로 비거주자로 보는 직업은 이제 그 반대의 경우죠. 그래서 무조건 비거주자로 보는 거 이제 주한 외교관, 주한 미군 그 가족은 무조건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 회사가 한국에 있는데 정규에 채용돼 있다든지 뭐 미국에서 아니면 해외 현지 법인 대표나 임원을 한다든지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럼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 직업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체류, 기간, 가족, 자산, 직업을 종합적으로 본다. 특히 주소, 생활의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 거주자가 되고 비거주자가 되느냐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날은요. 그러니까 거주자가 된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국내 주소를 둔 날 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뭐 갑자기 직업 해외 뭐 국내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다든지 그 날짜가 이제 거주자가 되는 날이고 또는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딱 되는 날이 거주자가 되는 날이고요. 비거주자, 그러니까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날은 주소와 거소를 국외 이전, 뭐 미국의 영주권을 얻어서 내가 출국한다. 그럼 출국한 해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 또는
국내 주소가 없거나 국외 주소가 있는 걸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 날을 비거주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1년이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출국해. 그래서 내일부터 비거주자가 된다면 1월 1일부터 4월, 지금 오늘 28일이거든요. 4월 28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한국국세청에 세금 내고요. 그 다음에 4월 29일부터 다음 날짜까지는 비거주자가 됐기 때문에 국내 소득이 없다면 세금 신고 안 하면 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소득이 있다면 비거주자에 맞는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외 사항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해외 파견 임직원 무조건 거주자죠. 네. 국외 근무 공무원 당연히 뭐 근무 기간 무관 거주자고요. 외국을 다니는 우리 선박 항공기 승무원은 체제 장소가 국내면 거주자, 국외면 비거주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면 거주자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외국 항공사를 다니시는 승무원분들은, 근데 대부분의 체류하는 장소가 어디 외국 항공의 어떤 외국 두바이다. 그럼 이제 두바이에 주로 거주를 한다면 이분은 이제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한국에 있는 주한 외교관, 주한 미군은 한국에선 비거주자. 그다음에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재외 동포가 한국에 일시 올 수 있거든요. 나이가 좀 드셔서 치료 목적이나 뭐 관광 목적은 당연히 비거주자고요. 한국 거주자로. 치료 목적으로 와도 뭐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치료 목적이면은 한국에선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주변의 도움을 꼭 받으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생활의 근거지가 대부분 어, 가족이 한국에 있어. 근데 나는 미국의 영주권을 얻어놨어. 또는 미국의 시민권자. 이러면 한국에서도 거주자고요. 미국에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도 미국 입장에서의 거주자거든요. 그럼 한국 거주자, 미국 거주자. 나는 한 명인데 한국에서도 거주자, 미국에서 거주자면 이중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한국에서는 거주자가 되면 한국 발생 소득, 국외 발생 소득, 즉 글로벌 소득 다 세금 한국 국세청이 내는 거고, 똑같은 난데 미국에서 발생되는 소득, 미국 외 한국에서 발생되는 소득 다 미국 IRS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이지만 양쪽 거주자가 되면 같은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 미국 IRS에 동시에 세금을 낸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이중 조정을 해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또 판단에 또 어떤 순서가 있거든요. 또 이게 결정을 해야 돼서 이 5가지로 주로 이중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고요. 이걸 주로 이제 조세 조약에는 타이 브레이커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항구적으로 어디에 주거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중 거주자면 그러니까 한국이냐 미국이냐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주로 어디에 거주하나요? 나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주로 거주합니다. 항구적으로 나는 한국에서 거주할 겁니다가 첫 번째 기준. 그 다음에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뭐 사람의 교류라든가 경제 중심, 이해관계 중심지가 뭐 미국이 강해, 한국이 강해, 이런 거에 따라서 어,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요. 일상적으로 어디에 거주하는가. 스텝 1은 내가 항구적으로, 그러니까 영구히 나는 미국에서 살 거야, 아니면 한국에서 살 거야라는 어떤 의사의 어떤 그런 주거를 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큰 틀이고요. 일상적 거서는 뭐 미국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한국도 왔다 갈 수 있잖아요. 그걸 주로 어디에 머무르는가를 좀 보는 거죠. 그리고 국적은 어딘가? 국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한국은 이제 이중 국적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미국도 뭐 그런 이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선택하셔야 된다. 또는 선택하지 않더라도 어느 국적을 주로 선택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죠. 이 4가지를 다 봤는데도 애매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미국 거주자가 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한미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도 그렇지만 국세청과 IRS도 또 각각 가세를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거 있을 때 이제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5개 단계를 가지고 주장을 해서 상호 합의를 하죠. 이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중 거주자의 어떤 타이 브레이커를 이제 설정을 한다.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판례를 보면 2019년에 이제 한국인 프로축구 선수가 이제 일본 제1리그에 가서 대부분 이제 일본에 체류하셨고요. 근데 이제 한국국세청에서는 구단이 제공하는 주거를 사용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봤을 때 그냥 한국의 거주자야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를 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판례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랑 이런 걸 저분 다 봤을 때 비거주자에 해당이 돼서 어,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파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한국 국적 근로자고요. 중국 과세 당국에 이제 세금도 냈죠. 근데 한국에 이제 가족, 주거하는 이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유하고 있어서 당연히 한국 국세청에서는 거주자로 세금을 부과했고 쟁점이 붙어서 이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내셨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대신 이제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 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을 해줄 여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거와 뒷 거는 처음 거는 한국 국세청이 거주자로 보고 과세를 했으나 판례에서 그게 적용이 안 된 거고 이 케이스는 한국 국세청이 거주자로 보고 과세를 했고 역시나 판례에서도 한국 거주자로 봐서 그 과세는 정당하니 세금을 내세요라고 된 거죠. 그래서 아 거주자 비거주자는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겠구나.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도 진짜 많고 그래서 뭐 이거 되게 근데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까 제가 드린 걸로도 판단하실 수 있으면 명확하다 100%뭐 크게 이슈는 없는데요. 이걸 잘못 판단하면 이제 세금 체계가 완전 달라지니까 그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국에서 거주자와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주자가 돼서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와 한국에서 비거주자가 돼서 미국에 부동산 투자하는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법상 해야 되는 어떤 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판단 기준도 되니까 다양하게 있으니 꼭 이걸 염두에 두시고 주변의 전문가 꼭 도움을 받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거주자다 내가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가지 정도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을 보면 이자 배당 그러니까 내가 비거주자인데 이자 배당 소득이 생겼어. 그럼 20%를 내고 원천징수 하는 거고요. 사업소득은 2%, 그다음에 인적 영역 소득은 20%나 3%, 부동산 양도소득은 10%에서 20%, 사용료를 받고 있다 20%,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다 10배에서 20%, 기타 소득이다 20%, 일부 15% 이렇게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원천소득은 한국 그 종합소득은 보통 6가지로 규정하지만 국내 원천소득 12가지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하나 이제 따져서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지 좀 보셔야 되고요. 뭐 양도소득세를 보시면 비거주자다. 거주자는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비거주자면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다만 출국하고 2년 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검토하셔야 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당연히 80%까지는 안 되고요. 최대 30%까지만 된다. 그다음에 조특법상의 감면 이런 건 당연히 특수한 경우 빼고는 적용 다 거주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천징수 의무는 있죠.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대부분 세금 신고가 원활하게 돌아가겠지만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팔 경우에 해당되는 자금을 만약에 해외로 가져가게 된다면 국내 세금을 안 낼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뭐 법인이면 원천징수 하고요. 또는 이제 뭐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 절차도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양도자금을 해외 반출하는 건 거주자는 어떤 입증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고요. 이미 입증이 된 거죠. 근데 비거주자는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를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차이가 있고 증여세는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 기준이거든요. 미국은 주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근데 어쨌든 증여세 같은 경우는 국내 비거주자다. 그럼 국내 소재한 증여재산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배우자 공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런 공제는 전혀 안 된다. 그래서 5천만 원, 뭐 부부간 6억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이게 증여세법 말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거주자가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미국에 있는 주택을 증여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거주자 한국 입장에서는 수중자가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니까. 근데 지금 받는 사람이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야.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한국의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왠지 세금 안 낼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국내 소재 자산만 증여세를 낸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왠지 이 케이스는 증여세 안 낼 것 같아. 국내에 있는 부모님이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해외에 있는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안 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러진 않고요.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외 재산을 이런 경우에 국외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자 즉 부모님한테 오히려 증여세를 납세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거주자 받는 사람이 수중자가 내는 건데 요 케이스만 증여자에게 세금을 낸다 이렇게 물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비거주자라면 거주자면 물론 당연히 국내 국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요. 비거주자면 네 죄송합니다.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만 세금을 낸다. 다만 국내에서는 상속세 공제가 5억까지가 일괄공제로 되잖아요. 근데 비거주자는 2억까지밖에 안 돼요. 기초공제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외에 오래 거주하신 분 중에 이제 한국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 이제 부모님이 계신데 돌아가시면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에 상속세 세금 신고하셔야 되고 하지만 공제 혜택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이 아닌 9개월까지 신고 납부가 9개월까지 연장이 되니까 그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각각 법의 그 법별로 한번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속재산 21억일 때 세금 차이가 꽤 나죠. 네, 이건 그냥 계산해봤는데 서울에 아파트 있고 국내 예금 3억 원, 해외 보험금 3억 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한미 세무 설명을 갖고 온 건데요. 대략 한 4억 정도 부담을 더한다. 4억 2천 정도. 그래서 어, 돌아가신 분의 세금을 내는 신분에 따라 다르니 이거는 사실은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시면 미국은 이제 상속세 면세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는데 한국은 좀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꼭 미리 검토하셔야 된다. 아니면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체크 포인트. 네, 좋습니다. 5가지. 첫 번째, 183일은 절대 기준은 아니다. 주소, 가족, 자산, 직업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가족이 어디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중 거주자는 조세 조약의 타이브레이커를 적용받고 이거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유리한지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만약에 이중 거주자인데 타이브레이커를 만약에 하실 거라면 이제 그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비거주자는 양도세 1주택 비과세 안 된다. 비거주자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편에 이제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한국 세금 신고를 준비할까 하는데 뭐 또 다른 주제로 또 가지고 올 수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필수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주제로 찾아올게요. 안녕.